경제단체의 호소에도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영세기업에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업 93%가 52시간제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현장 목소리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두 대표가 만나 합당을 논의했지만 국민의당에서 나온 당명 변경 주장에 이견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5.18 단체 전 회장이 사과문을 올려 진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희귀혈전증으로 숨지는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50대에 백신이 접종됩니다. 동거인 2명의 강금 폭행을 당하다 숨진 20대 남성 명의로 휴대전화가 여러 대 개통되는가 하면 사채까지 사용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피해를 막을 기회도 2차례 있었지만 경찰이 놓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식량 문제를 논의하고 미 행정부를 향한 입장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공감 만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공사 구분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미 예정된 일정이긴 합니다만 기업들이 매우 걱정하는 문제 하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준비를 해와서 별 문제가 없다는 기업도 있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주 52시간 근무 문제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는 재계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분명히 선을 그은 겁니다. 먼저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노동자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정부는 3년 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78만여 사업장에서도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대상 기업 1,300곳을 조사한 결과 93%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도 시행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감이 늘어나거나 집중 근무가 필요하면 특별 연장 근로와 탄력 근로, 추가 연장 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추가 채용이 필요하면 전문 인력을 알선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이런 방안들을 안내하는 현장 지원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노조가 없는 소규모 업체에서 추가 연장 근로에 합의할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모호하고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은 여전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는 90% 이상의 기업들이 준비를 착실히 해왔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법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이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몰릴 거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걱정이 태산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김자민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금속을 얇게 입힌 자동차 부품을 쏟아냅니다. 직원 수가 30인이 넘는 이 회사는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꼬박 지켜야 합니다. 기존 생산량을 맞추면서 52시간을 준수하려면 하루 3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위해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걱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능력의 한계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 근무 수당을 못 받게 된 근로자들은 투잡을 고심 중입니다. 투잡으로 오면 물류센터 이런 데가 단순 포장장에서. 정부는 뿌리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계획된 인력의 2.5%만이 입국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됐다며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그런 어떤 요건과 절차들을 모두 지켜가면서 그런 어떤 탄력 근로라든지 선택 근로 제도를 활용하게 해도 사실은 현실적 제약이 없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주 52시간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시름은 되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일주일 이상 이어온 택배노조 파업은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노사가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빼고 주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였습니다. 김우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택배노조의 1박 2일 상경투쟁 속에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이틀째 회의. 택배노사 양측은 회의 3시간여 만에 과로사 방지책 마련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민간 택배사들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가합의 수준에 이르렀다. 완전 합의가 아니라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못 박았습니다. 다만 설과 추석 등 명절 2주간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노동시간은 물량이나 구획을 조정해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는 노조가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정 합의에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택배노조는 견해차를 줄이지 못해 빠졌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를 집배원에 맡기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사공은 PF를 구성해서 로드맵을 마련해서 그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 이번 잠정 합의로 일주일 넘게 이어온 택배노조는 내일 파업을 끝내고 일터로 복귀합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첫 공식 만남을 갖고 그간 중단됐던 합당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알려졌던 협상 내용과 달리 안 대표가 당명을 바꾸는 것을 합당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부터 대화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던 전쟁 같은 합당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민의당은 왜 첫 조건으로 당명 변경을 들고 나왔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공식 만남에서 이준석, 안철수 두 대표 모두 합당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조속하게 이런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쟁 같은 합당이 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 합당 과정을 또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당초 주호영 권한대행 시절 양당은 국민의힘 당명을 유지하는데 사실상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돌연 새 당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그런 새로운 제안이 나오게 된 것인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 국민의당은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64곳의 지역위원장도 이르면 내일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물리적, 화학적 결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합당 협상을 비롯해 대선 경선 관리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에 삼선 한기호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에선 경선 연기를 둘러싼 대선 주자 간의 신경전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건 사람들을 속여서 약을 파는 가짜 약장수 같은 행동이라고 한 데 대해서 이낙연 정세균 후보 측이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에서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건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 팔 수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당내 경선 연기론을 일축하며 가짜 약장수에 빗대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당의 수많은 동료와 당원들을 인간 쓰레기 취급했다며 발끈했습니다. 의원분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 캠프 비서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건강한 토론조차 봉쇄하겠다는 폐쇄적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측도 천박한 언어로 당내 논의 자체를 폄훼했다고 과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집권당이 정략적 논란만 하는 건 자멸의 길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경선 연기 주장에 직설적 언어를 쓰며 반대에 나서면서 각 주자 간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의 내로남불과 소통 부족을 반성했습니다.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에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겨냥해 특정 세력에 주눅들면 민심과 유리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이 오늘 중도를 넘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대까지 아우르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 말 역시 국민의힘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또 조기 입당 기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당분간 진영과 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인사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거대 여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을 감안하면 중도와 진보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있어야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수, 그리고 중도, 진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실망한 탈진보 세대까지 그분들 얘기도 쭉 듣고 아우르겠다는. 이 때문에 외연을 충분히 확장한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의 중마고인 이철우 연대법대 교수도 국민의힘 초선 모임 강연에서 이준석의 새정치와 윤석열의 큰 정치가 결합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그러한 중도 민심도 있단 말이죠. 그러한 중도 민심까지도 다 아울러 가지고선 굉장히 큰 정치적 스펙트럼을 대표해서 뭔가 큰 정치를 할 정치인이 또한 필요하다. 윤 전 총장 측은 여의도에 마련할 캠프 사무실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공유 오피스의 경우 월세는 저렴하지만 보안에 문제가 있고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어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저희도 이제는 뉴스로 다 다루기 힘들 정도로 하루하루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기도 하지만 너무 복잡해서 갈래가 잘 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에게 더 자세한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여야가 언제까지 대선 후보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각 당 당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9월 10일 그리고 국민의힘은 11월 9일까지 후보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2달가량 빠르군요. 네. 먼저 후보 뽑아서 공격 자초할 일이 있느냐, 이게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실제로 그런데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이번 주 내에는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경선 연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먼저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 논란이 됐듯 또 원칙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무엇보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용진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빅3 구도가 깨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이 지사와 또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경선 연기로 각을 세웠다면 지금은 박 의원과 추 전 장관까지 당원대로 9월에 경선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선 연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게다가 일정상으로도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촉박합니다.
자, 적어도 경선 일정에 있어서는 반 이재명 전선에 좀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경선 방식을 정한 대선 기획단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네, 그 이준석 바람에 맞서서 인적 구성에 이 젊은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가 가장 관심이었는데 이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인 황희두 씨가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총선 때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서 임준묵 한밭대 빅데이터 AI 센터장 등 외부 인사의 합류도 거론이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이름 잘 알려진 기성 정치인들은 좀 빠지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한답니까? 네, 뭐 최근 윤 전 총장 측의 기류를 보면 일단 입당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듯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버스 먼저 출발하면 택시 타고 따라가면 된다. 네. 버스론, 택시론 그래서 나온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경우 경선 연기 등의 변수가 없다면 8월 말 또 9월 초쯤에는 경선 일정이 시작될 예정인데 입당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기다려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반면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스스로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라고 한 만큼 이 특정 진영에 일찍 속한다는 점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기 입당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외연 확장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경선 움직임과 이 또 정치적 명분 이 두 가지의 접점을 고려해서 입당 시기를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다음 달 초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장모의 1심 선고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입당 시기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나온다면 여권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이 당 차원의 검증 또 방어를 위해 조기 입당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이거는 국민의 힘이 불러서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합니까? 예. 그렇군요. 자, 올해도 여름휴가 가도 뭐 뉴스에서 눈대기가 좀 어렵겠군요. 네.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광주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을 주고 이 업체가 광주 지역의 다른 업체에 철거 공사를 맡긴 과정 전반으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 입국을 종용하는 한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현대산업개발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표실도 압수수색하셨나요? 재개발 사업 관련 계약 문건을 확보한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청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철거업체에 과도한 살수 작업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미국으로 도피한 5.18 구속 부상자회 문흥식 전 회장을 다시 입국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각 재개발 구역 철거와 관련해 업체 선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 씨가 지난 2018년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표하는 과정에서 건달을 30명 데리고 와갖고 반대파 사람들을 제압을 해갖고 당선시킨 데 일조를 했다. 문 씨가 SNS를 통해 회원들에 대한 사과와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원들 사이에서 진위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그 각색 같은데 각색. 안 좋은 감정들을 조금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벌 단체 4곳은 문 전 회장 해외 도피와 관련해 공동 사과문을 내고 자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국내 3위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어젯밤 기습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절반 이상을 상장 폐지하거나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한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투자자들이 허둥대는 사이에 최대 80%까지 값이 떨어진 코인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룻밤새 벌어진 일이고 오늘 밤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투자자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래대금 규모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빗이 어젯밤 10시 기습적으로 상장 폐지 공지를 띄웠습니다. 코인 8개를 상장 폐지하고 28개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는데
거래되고 있는 코인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들 코인 가격은 최대 80%까지 폭락했습니다. 코인 대부분이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잡코인이라 옮겨서 팔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무더기로 상장 폐지되는 코인들이 특정 거래소에 단독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인 경우가 많아서 대규모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장된 코인을 상장 폐지하거나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거래소는 11곳에 달합니다. 거래소가 내세운 이유는 내부 기준 미달과 투자자 보호. 코인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은 모호한 기준으로 피해만 키운다고 반발합니다. 5천, 8천 사인 같은데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있던 돈 자체가 이제 거의 휴지 쪽으로 된 거죠. 다단계 그 수준, 다단계 그냥 사기 수준 그랬어요. 하지만 9월 정부 규제를 앞두고 거래소들은 생존을 위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이른바 잡코인 속가내기와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른바 잡코인의 무더기 퇴출이 본격화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거래가 정지된 코인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저희가 편의상 상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주식 상장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거래소가 거래를 중지시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 A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B코인 투자자의 경우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이 코인이 상장된 다른 거래소로 옮겨 투자를 계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포함한 국내 모든 거래소가 이 비코인을 퇴출할 경우엔 해외 거래소 중 이 코인을 다루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때문에 전 세계 어느 한 곳이라도 이 코인을 거래하는 곳이 있으면 버텨볼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휴지 조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만 해도 거래 중단이 되고 있는 잡코인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는 얼마나 된다고 봐야 합니까? 네, 잡코인의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넓게는 비트코인이 아닌 모든 코인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국내 가상화폐 전체 거래량의 94%가 잡코인으로 추산되죠. 예. 4대 거래소만 해도 하루 거래량이 5조 6천억 원을 넘어 상당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피해는 신규 투자자들인 거죠. 영문도 모르고 코인을 샀다가 갑자기 기준점도 없이 상장 폐지를 해버리니까 다 돈을 잃고 마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전문가가 상장 폐지에 기준점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거래소들마다 상장 폐지를 발표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의 경우는 자본 잠식이 몇 년 동안 지속된다든지 등의 이 상장 폐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예 이런 데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런 투자 열풍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예가 지금 보시는 강아지 화폐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예. 지난 10일 기준 가격 상승률이 3개월 전 대비 46,000% 이상을 기록하고 시가총액은 우리 돈 3조 1,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누가 개발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가상화폐죠. 예, 정말 걱정스럽군요. 이런 묻지마 투자 열풍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까? 우리가 심한 편입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잡코인 거래량이 70%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많은 94%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개입이라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잡코인을 상장시키면 안 된다. 정부의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정한 적도 없는데 피해 보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한 거다. 내몰고 자칫하면 피해 금액이 너무나 커져버리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개입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1,40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까지 3,600만 명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 30대 참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희귀 혈전증으로 숨지는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접종률을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만 이 3분기 접종 계획도 일부 공개돼서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50대에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기저질환이 없던 30대 남성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9일 뒤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증상이 악화되자 종합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제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숨졌습니다. 국내 희귀 혈전증은 지난달 31일 30대 남성에게서 처음 확인됐지만 숨진 건 A씨가 처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무리된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의 얀센 접종은 알려진 것보다 500명 이상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20대에서 50대 접종을 앞두고 악재가 잇따라 터진 겁니다. 어떤 이상 반응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사례가 발생을 할 경우에 또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는 내일 3분기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50대까지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요. 그 나머지 일 연령에 대해서는 8월 정도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8에서 49세 국민은 8월부터 한꺼번에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불리는 델타 변이의 저항이 거셉니다. 영국은 이 델타 변이로 하루 확진자가 8,000명에 이르자 백신 1차 접종률이 80%인 상황에서도 결국 방역 규제 해제를 한 달 연기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접종률 25%를 넘어서면서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온 시민들. 건물 안팎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공원에 붙어 앉은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노 마스크가 보이는데 백신 접종자들이 많습니다. 1차 맞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접종 증명서를 받고 있어요. 그럼 안소일이지. 7월부터 노 마스크. 실외라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접종자들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와 접종기관에서 나눠주는 인증 배지를 도용한 가짜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기도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짜 접종 인증 배지입니다. 주사기가 포함된 도안에 색감까지 비슷합니다. 접종 배지는 격려와 예우의 목적이라 증명 효력은 없지만 미접종자가 달고 다닐 경우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발표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청년이 감금과 학대 끝에 34kg의 몸무게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청년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석 대나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개통을 시도하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피의자 2명이 갈취한 것인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숨진 A씨 아버지는 지난 4월 말 한 통신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4대째 개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신사에서 부친한테 확인차 전화를 했던지 하여튼 이래가지고 알게 됐겠죠. A씨 아버지는 대부업체 전화도 받았습니다. A씨가 대출금을 안 갚고 있으니 대신 변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컴퓨터 학원에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짐을 떠난 상태였는데 한 달 사이에 금전 관련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던 겁니다. A씨 아버지는 통신사와 대부업체 전화를 받은 뒤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재촉했지만 A씨는 독립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고 대부업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강요와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갈취 관련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대로 보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그럼 이 사건의 피해자가 살해 피의자인 동거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적은 없었던 건지 궁금증이 생기죠. 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2번이나 경찰에 호소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감금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6달 전인 지난해 11월 8일 숨진 A씨는 가족과 함께 대구 달성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함께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 안모 씨와 김모 씨로부터 수차례 맞았다며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달성경찰서에서 한 차례 고소인 조사만 받은 뒤 사건은 곧바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서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영등포가 당시에 범죄지이기도 하고 피의자들의 형제지이기도 하고 상해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30일 A씨 아버지로부터 실종 신고까지 접수됐지만 경찰은 A씨의 신변 안전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인과 전화 연락이 닿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무려 6개월이나 사건을 묵혔던 경찰은 폭행 사건을 지난달 27일 그대로 종결 처리했고 17일 뒤 A씨는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유족이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실종 신고를 한 것이 범행 동기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대낮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간 여성 강도가 여성 점주에 제압당했습니다. 권용석 기자입니다. 검정색 레깅스 차림의 여성이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10여 분 뒤 편의점 앞에 경찰차 2대가 멈춰서더니 이 여성을 체포해 뒷좌석에 태웁니다. 경찰차만 와 있었고요. 공고도 나중에 경찰차 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가신 걸로 알아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1일 낮 4시 40분쯤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인근 마트에서 훔친 흉기를 들고 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길 기다렸다가 흉기를 들고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내라고 하는데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보내라고 자꾸 동굴을 열으라고. 당시 편의점엔 점주인 50대 여성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손님 때문에 A씨가 당황하는 찰나에 흉기를 빼앗고 제압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자 도주했던 두산가 4세 박중원 씨가 2달 만에 붙잡혀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가 4세 박중원 씨가 붙잡힌 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이었습니다. 구치소 수감을 피해 도주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고 박용호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지인 5명에게 4억 9천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형을 확정했는데 박 씨는 구치소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호텔방을 전전했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눈을 피했습니다. 박 씨의 도주 행각은 처음이 아닙니다. 박 씨는 2012년 11월 검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망쳤고 넉 달 만인 2013년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당구장에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 도중에도 몇 번이나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피고인 박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됐지만 다시 도망쳤다가 붙잡혔고 결국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같이 근무하던 여군에게 수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장교에게 대법원이 강제추행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라고 본 2심 군사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애초에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적절했는지 주원진 기자 설명 들으시면서 판단해 보시죠. 지난 2017년 7월 당시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근무하던 A 소령은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며 같이 근무하던 B 하사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스크린 야구장에서 스윙을 가르쳐주겠다며 비아사를 안거나 키를 재보자며 비아사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기도 했습니다. 군검찰은 A소령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소령의 행위는 강제추행이 맞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소령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또 A소령이 함께 낮잠을 자자고 요구하는 등 비하사에게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말에 휴일이 겹치면 따로 하루를 더 정해서 쉬는 대체 공휴일제 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됐죠. 여야의 이견이 없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이 무난하지 싶었는데 정부가 노동법 등과 충돌해서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재개는 주 52시간에 이어서 중소기업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죠. 국회는 일단 내일 논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포커스는 이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대체 휴일 지정에 맞췄습니다. 서영교 의원 조사에서 대체 휴일을 월요일로 하자는 의견은 45%, 금요일로 하자는 의견은 30%가 나왔죠. 하루 더 쉬는 것이 얼마나 더 좋아요. 가족들과 또 모일 수도 있고 어디 다닐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월요일 의견이 많지만 금요일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겁니다. 원래 빨간 날로 있었던 휴일이거든요. 빨간 날로 있었던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직업별로 보면 선호도의 격차는 좀 더 커집니다.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은 60%가 월요일을 선호하지만 생산직, 서비스직의 월요일 선호도는 46%로 떨어집니다. 일부 직종에서는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금요일부터 아예 연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 겁니다. 여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 휴일을 월요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죠. 하지만 직업 특성상 대체 휴일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친구는 빨간 날도 일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대체 휴일제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요일 지정제 휴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을 특정 기념일로 정하면 1년의 휴무일수가 일정해져 생산일수와 휴식일수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휴일이 더 많아진다며 대체 휴일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공휴일이 많는데 거기에 대체 공휴일까지 됐구만. 한 달에 일할 시간이 얼마 없잖아. 하루씩 빠지지 않아. 월급은 제대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손해가 많지. 여기에 휴일보다 휴일 수당이 더 좋다는 목소리까지. 대체 휴일 도입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눈에 띄게 헬스케진 모습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의 당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역시 살 빠진 모습의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서 경제 사정을 걱정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즉 어렵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란 분석이 나왔고 이걸 계기로 미국과 대화가 시작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군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 김정은이 노마스크로 들어섭니다. 김정은에 이어 입장하는 당 고위 간부들은 입구에서 방역 인원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체크받고 손 소독까지 철저히 합니다. 김정은은 식량난을 자인하고 간부들에게 대책을 독촉했습니다.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KDI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70만에서 100만 톤에 이른다며 북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범위를 넘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지는 이번 전원회의에는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침묵해온 김정은이 처음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북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낱낱이 담은 비리백서를 냈는데 이젠 민주당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의 구분이 없다, 공직 개념을 상실했다. 대법원장 며느리의 공관 만찬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의 인내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공사의 구분이 없다고 썼습니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의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한 여권 내 첫 공개 비판입니다.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끼리끼리 봐주고 어울리는 것 때문에 사법 개혁을 하자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며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선인 이상민 의원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건 공직 개념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 잇따른 비판에도 대법원은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직무유기이고 사실 은폐입니다. 법사위 차원에서의 대법원장 출석 요구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 대법원장 비리백서를 발표하면서 판사 탄핵과 관련해 여당의 눈치를 살핀 사실과 거짓말을 한 사실, 그리고 코드 인사 논란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모레 예정된 법사위에선 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공조 방안이 일단 강남권 단지의 거래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시점 이후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의 여파인데요. 규제 직격탄을 피한 강북권 아파트에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대치동의 재건축 추진단지. 지난 주말 사이에 가격을 내린 매물이 늘었지만 거래가 확 줄어 집을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9월부터 조합원 자격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시점,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집을 사더라도 조합원 자격도, 입주권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딜 경우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치, 잠실, 목동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임차인들 때문에 임차 만료되면 팔아야지 했던 분들은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죠. 반면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어 이번 규제를 피한 강북의 재건축 단지들에는 매수세가 몰립니다. 사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서 최종을 사야 되느냐 그런 거 물어보시고 실은 소비자분들이 더 많이 물어보셨어요. 노원구, 도봉구의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0.2%, 0.16%로 강남 3구를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처분에 제동이 걸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장기 보유자 등을 감안한 선별적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소스는 간장과 고추장이고 매출 상위권을 이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파스타 소스에 밀렸습니다. 그 이유 류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30대 직장인 김태희 씨. 코로나 이후 외식보다는 집밥을 많이 먹게 되면서 되도록 조리가 간편하고 쉽게 맛을 낼 수 있는 메뉴를 찾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해 먹었는데 사실 그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리고 간편식 위주로 장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밥 대신 빵과 파스타, 샐러드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조미료와 소스용 매출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간장과 고추장 매출 순위가 올 들어 처음으로 파스타 소스에게 밀렸습니다. 파스타 소스 매출은 지난해 30%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도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많은 한식보다는 간편하고 빠른 조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집콕 라이프스타일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전통적인 식사보다는 간편식이 이제 더 많아지면서 새로운 식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하나의 신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뿐 아니라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간편식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시골 벌판이 북적댑니다. 곡괭이를 든 사람들 때문인데요.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지난 주말부터 퍼지면서 며칠째 땅만 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송무빈 기자입니다. 수천 명이 웅크린 채 땅을 팝니다. 곡괭이와 삽, 장비가 없으면 맨손으로 작업합니다. 뭘 찾는 걸까? Yeah, we heard some rumors that there's a diamond here. Maybe 3 to 4 days ago. I never went home since tomorrow morning. 이 소문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Yes, which I'm holding it here, and it's like a pyramid. As you can see, it's for real. Something real. I didn't even have to dig that much to get it, but I just got. 소문이 돌만도 합니다. 역사의 획을 그은 다이아몬드는 남아공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3,106캐럿짜리도 세기의 다이아몬드라는 프리미어 로즈 다이아몬드도 남아공에서 나왔습니다. 땅을 파며 일확천금의 꿈을 꿉니다. There might be a probability of diamonds because it's close to a river and we're finding stones like this.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투명 결정체가 크리스탈, 수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This is not a diamond. It's something that is same as like a diamond. 주 정부는 비상입니다. 몰려든 이들 대부분이 노마스크여서 또 다른 남아공 변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남아공 신규 확진자는 8,400명 선입니다. 주 정부는 광물의 정체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3년 전입니다. 이 국회에서 야구 국가대표팀 유격수 오지환의 선발을 놓고 선동열 감독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던 일이 있었죠. 이 오 선수의 병역 혜택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2020 도쿄올림픽 야구 국가대표에 오지환 선수가 또 뽑혔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오지환 선수가 대표팀에 승선할 것을 미리 교감했습니까? 저는 7lut 뽑았습니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시든지 두 길만 남았다라는 것만.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끌었던 선동열 감독은 유격수로 오지환을 뽑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주전 유격수로 또 오지환이 선택됐습니다. 올 시즌 KBO 리그 10개 팀 주전 유격수 중 오지환의 타율은 9번째. 하지만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한 그의 수비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야수 수비가 좀 더 견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봐도 타율은 지금 낮지만은 오지환 선수가 수비를 제일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수는 팔꿈치 통증을 이유로 대표팀에서 빠졌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완 투수 이의리가 승선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좀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 경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야구는 13년 만입니다. 지난 대회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의 우승을 일궈냈던 김경문 감독이 이번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대설주의보, 북어 같은 최승호 시인의 시는 수능 모의고사에 단골로 출제되곤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풀어봤답니다. 그러나 빵점,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그는 작가 의도를 묻는 문제를 진짜 작가가 모르면 누가 아는 건지 참 미스터리라고 했죠. 그러면서 시험이라는 것의 허망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과 피 같은 시의 멋과 맛은 음미하지 않고 주전이 뭐니 논하고 묻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가래침입니다. 교단에 섰던 시인도 시험 구실 못하는 시험을 시로 썼습니다. 모두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뿐이다.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서 시험에 꼭 나올 부분만 공부하잔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나도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천 자격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해석, 독해, 표현력, 컴퓨터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과목별 커트라인을 다 넘겨야 공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원들부터 적용한 뒤에 전면 확대하겠다는 뜻인 듯합니다. 혹시 기원전 공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준도 원칙도 없고 전액만 있다는 비아냥입니다. 가방 들고 따라다니다 얻는다고 해서 가방 수발 공천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듯 계파와 인연과 충성도에 좌우되는 공천을 이 대표는 자격시험으로 깨부수고 공정 경쟁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성품과 열정을 시험 점수로 다 가려낼 수 있을까요? 시험 잘 보는 사람이면 정치도 잘할까요? 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믿는 이 대표를 보며 그가 유명 과학고와 하버드대를 거치며 걸어온 엘리트 코스를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됩니다. 보수 정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벗어던져야 할 이미지, 엘리트주의하고도 겹쳐 보입니다. 그동안 시험 잘 보는 분들이 꼭 정치를 잘했는지도 돌아보면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습니다. 이 대표도 이런 한계와 문제점들을 모르진 않는 듯합니다. 스스로도 거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국민의 눈빛은 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원합니다. 숲속에서는 나무만 볼 뿐 숲을 못 보는 법이죠. 공정 경쟁을 구현할 길을 찾으려면 지금 갇혀있는 생각의 숲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6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정치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오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나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 쾌청한 초여름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다만 내일은 구름이 잔뜩 끼면서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대신 구름이 볕을 가려주기 때문에 더위는 덜하겠는데요. 기온도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은 23도가 되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24도, 전주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약하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남해와 제주 해상의 날씨가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이 5mm 정도로 매우 적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